자, 최신 단골 지적 사례 모음 계속해서 봐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6가지 사항을 안내를 금감원이 했는데, 자, 이제 그중에 이제 6번째 심사 감리 지적 사례. 여기에서 금감원이 이제 결산 그리고 감사 업무를 할 때 이런 지적 사례들을 적극 활용해서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해라 라고 당부를 했다. 자, 그래서 금감원이 제시한 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특권자 거래 주석 미기재. 좀 약간 단골성으로 나오는 이런 애들을 지금 나열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A사인데 거래처, 뭐 보통 이제 고객이겠죠. 고객사, 거래처 B사가 있는데 그 회사 거기는 A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갑, 그리고 아니지, 갑과 가까운 가족을, 그리고 회사 임원 병, A사 대표이사의 가족, 그리고 A사 임원 병이라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B사가 지배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준서상 A사 대표이사 갑이 있는데 이 가까운 가족, 이 가족도 특권자 범위에 보통 포함이 되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B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형식적으로는 이 가족을이라는 이 사람이 B사의 B회사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서상으로는 이 대표이사랑 을은 그냥 동일 인물이다. 그래서 A사의 가까운 가족도 특권자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특권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B사를 아예 그냥 매입 매출,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A사 재무제표 공시할 때 빼버린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특권자 범위, 기본적인 범위를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2번 저환사채 유동성 분리 오류. 이것도 이제 단골 떡밥인데, 자, 보호기간 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한 조기 청구권이 부여된 저환사채에 대해서 청구권이 행사될 때, 자, 이게 우리가 저환사채를 발행한 상황인데 조기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풋옵션이죠. 투자자가 야, 이거 우리가 예전에 이거 투자했는데 이제 물릴게, 이제 우리 그냥 팔아버릴게. 우리가 발행을 해서 전환사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저환사채 이걸 이제 물건이라고 본다면, 금융상품이라고 본다면 금융상품을 투자자한테 줬겠죠.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치면 10억을 내고 10억을 이제 우리한테 투자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환사채를 10억을 부채로 비유동 부채로 잡아놨겠죠. 근데 여기에 조기 상환 청구권이 부여가 돼 있어. 그러면 만기 이전에 투자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돈 모자라니까 이거 전환사채, 이 금융상품 이제 니네한테 그냥 다시 팔게, 돈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이거 풋옵션이죠, 풋옵션. 근데 이런 상황, 이런 조기 상환 요청을 투자자가 할 때 우리가 이걸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럼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12월 말이라고 치면 결산일이 봤더니 12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이런 풋옵션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유동부채로 돌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비유동부채로 갖고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해놨다는 거지. 이거 되게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하신 이런 회사들,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상 만기는 더 먼 미래에 있어도 12개월 이내에 투자자가 나타나가지고 풋옵션을 행사를 하면 우리는 12개월 이내에 바로 갚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 유동부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계약상 만기는 1년보다 훨씬 더 남아있을 지언정. 자, 그런 얘기고, 자, 3번 이연법인세 부채 보면 관계기업 투자유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배당 처분 청산에 의한 소멸 시점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뭔 말이지?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죠. 관계기업 투자유식,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해가지고 관계기업의 이익만큼을, 우리 관계기업이 이익을 냈으면 그 지분율만큼 끌어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지분법에 따라서. 근데 세법상 이걸 이제 원가법으로 처리를 해요. 세법상은 원가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유보로 조정이 돼야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관계기업이 이익을 냈다라고 치면은 투자유식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기업회계상. 100에 취직을 했는데 투자 주식 기업은 걔네 이익만큼 끌어와가지고 우리 투자주식 장부감액에 얹어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원가법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회계상 기준, 기업회계상 장부금액이 더 높을 테니까 세법상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이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가 지금 떠 있으니까 이거는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과세소득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미래의 세금이 늘어날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을 안 했다는 거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 이 자산손상 관련 이거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종속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어. 근데 악화됐다는 게 이제 손상 징후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야. 아, 우리가 종속기업 사정이 좀 안 좋긴 한데 우리가 좀 매출 좀 도와주고 이러면은 걔 사정이 괜찮아지겠지, 재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 거다. 그래서 손상평가 하지 않고 그냥 냅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손상 징후가 발생을 하면 손상평가를 해서 안 잡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손상평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2 보시면, 자, 회수가능가액 종속기업 투자유식 회수가능가액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했어. 회계법인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회수가능가액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종속기업으로 이전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가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
뭐 이런 경우도 흔히 있죠. 올해 매출 뭐 별로 못했는데 내년 내후년 뭐 대박 난다. 그건 뭐 딱히 없지. 미래 전망이 뭐 좋다는 둥. 항상 미래에 다 대박 칠 거다. 완전 장밋빛 미래. 이런 계획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한 거죠. 그래서 사용 가치가 과대하게 산정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투자 주식이 과대 예상됐다. 자, 회수가능가액 평가를 할 때 회수가능가액이라는 게 우리 저희가 이렇게 돼 있죠. 순공정가치랑 그리고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인데 순공정가치는 그냥 외부에서 뭐 있는 금액인데 이 사용가치 이거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이거 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추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비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주식을 부풀린 거야. 자, 이런 상황도 있고. 자, 4-3 보시면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주소에 기재하지 않았어.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중소기업 투자주식의 공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했다. 그럼으로써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함에 따라서 영업권과 중소기업 투자주식을 각각 과대 예상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근거가 크게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죠. 이런 불분명한 뭔가 실체가 없는 듯한 권리금성 성격의 이런 프리미엄을 가산해가지고 별도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주식 그리고 연결해서는 영업권이 각각 과대 예상을 했다. 각각 과대 예상됐다. 자, 그래서 뭐 기준서상 기재 돼 있는 내용인데 손상 지유가 있다면 회수가능가액 추정하고 그리고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 미만이면 그만큼 금액을 줄여야겠죠. 그만큼 금액을 줄이고 PL에선 손상 차손 인식해라 라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실무상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크리티컬, 중대하다고 보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자, 특권자 공시 누락 같은 경우가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이 된다. 자, 회사의 거래처인 B사가 회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와 가까운 가족 및 회사 임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거래처 B라는 곳, 이곳은 회사의 상당한 영향력, 매출을 상당히 하고 있겠죠. 최대 고객일 가능성이 높아. 탑 고객. 즉, 회사와 다수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고객, 일감을 몰아왔을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준서상 특수광자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특권자 공시에서 아예 그냥 누락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빼버린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결과적으로 누락이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아. 특권자 공시에서 누락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가산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보험일세 부채 미인식. 이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보험일세 부채를 아예 인식하지 않은 게 큰 문제다. 이거는 관계기업 투자주식 이연보험일세 회계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기준서상 지분법이 적용되는데 세법에서는 원가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원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관계기업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기업회계 기준 금액을 깎아줘야겠죠.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이 돼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에 미래에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조정되면서 추인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가산 일시적 차이가 생기고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이연보험일세 부채로 계산돼야 된다. 자, 기준서에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면 투자자가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가 지금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들고 있는 거잖아. 근데 투자자가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 하나요. 이연보험일세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시적 차이가 언제 없어질지에 대해서 투자자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이잖아. 종속기업 투자주식이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지배기업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지분법 투자회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피투자회사를 지배하지 않기에 즉 관계기업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멸 시점, 소멸은 배당, 처분, 청산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소멸 시점을 추정을 해서 언제 없어질지 이 마이너스 유보가 언제 미래 어느 시점에 다시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될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연보험일세 부채를 인식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이런 회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자, 종소기업 투자주식 관련 4-2번이 가장 크리티컬하다. 4-2번이 뭐였죠? 자, 비정상적인 가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사용가치가 과다하게 산정된 거죠. 종소기업 투자주식 외평을 회계법인한테 의뢰를 하면서 실무에서는 보통 이거 가지고 좀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회사는 어떻게든 손상 나면 안 되니까 손상 나면 좋을 게 없죠. 손상 차손 같은 거 재무제표에 꽂히면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거잖아. 투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회사는 이 사용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하려고 하죠. 사업계에다가 장밋빛 미래를 투영을 해놓고 미래에 대박을 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반면에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감사인 같은 경우는 이걸 충분히 인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크죠. 미래 대박이 날 미래 매출 대박이 날 근거를 가져와라. 근데 그런 근거가 어딨어?
그런 근거는 찾기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미래 전망 이런 거 막 뭐 어디 뭐 리포트인지 어디 뒤져가지고 금액 안 깎이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보수적으로 볼 테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역하는 회계법인이니까 뭐 어떻게든 이걸 뭐 찾겠지, 근거를. 뭐 완벽한 근거는 당연히 없지만 미래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산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뒤져가지고 외부 평가를 수행하는 이런 뭐 용역 회계법인 같은 데서는 이거를 이제 최대한 값을 사용 가치를 안 깎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뭐 근거 같은 거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사용 가치 뜻이 그거예요.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어떤 그런 현재 가치를 뽑아내는 거다. 자, 그래서 요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자, 회사는 투자 시 과대 계상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 그리고 회계법인도 사실상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이 뭐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회계법인이 여기는 감사인이 아니라 회사를 도와주는, 회사를 위해서 용역을, 외부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좀 뭐 커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둘이 그냥 한 배를 타고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는 비정상적인 가정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제출한 회사. 일단 회사가 첫 번째로 문제고, 그리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했어야 하는 회계법인. 맞아. 회사의 부풀려진 이런 매출 계획, 사업 계획 등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높은 사용 가치가 나왔다. 그래서 뭐 그러한 사실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회사도 문제고 이런 회사를 도와준 회계법인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